불효자 삼형제의 밑빠진 독에 물 채우기 대결. 옛날 어느 깊고 아늑한 산골 마을에 박영감이라 불리는 아주 부유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부터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하고 끼니를 아껴가며 큰 부를 일군 자수성가의 상징이었지요.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웅장했고 창고에는 해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박영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만 있었어요.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인 만수는 욕심이 아주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안방에 놓인 커다란 괴짝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매일같이 그 주변을 서성거렸지요. 둘째 아들인 천수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소유한 농과 밭의 면적을 몰래 계산해보며 자신의 몫이 얼마가 될지 주파나를 튕기느라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막내 아들인 덕수는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노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덕수는 형들이 재산을 나누면 자신은 평생 일하지 않고 유람이나 다니며 살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지요. 삼형제는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약 한 사발 다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영감은 마당에 앉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기운이 없는데 방 안에서는 또다시 고성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장남이니 이 집과 뒷산은 내 차지다. 라며 만수가 소리를 지르자 천수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형님은 이미 논 몇마지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야지요. 그 옆에서 덕수는 형님들끼리 다 가져가면 나는 어찌 삽니까? 나도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라며 징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영감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자식들의 우애를 갈라놓는 독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영감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눈을 감은 뒤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식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부모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 박영감은 삼형제를 모두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드디어 유산 배분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 기대하며 눈을 반짝이며 앉았어요. 박영감은 평소보다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기력이 다하여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 하지만 너희 삼형제 중 누가 가장 이 재산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아들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박영감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독 3개를 나란히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들은 이상하게도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밑빠진 독들이었지요. 아들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영감은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다. 여기 있는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자에게 내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주도록 하마. 기간은 오늘 해가 질 때까지다. 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니 아버님이 노망이 나신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재산을 준다니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만수는 곧장 우물가로 달려가 커다란 물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기에 물을 가득 담아 단숨에 독으로 달려와 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독 밑바닥 구멍으로 물은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렸지요. 만수는 당황했지만 더 빨리 움직이면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우물을 오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독의 물은 도무지 차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수는 꾀를 내기 시작했지요. 그는 무작정 물을 붓는 형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구멍을 막을 만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천수는 진흙을 이겨서 구멍을 막아보기도 하고 집단으로 틈을 메워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진흙은 씻겨 내려갔고 집단 사이로는 물이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천수는 약이 바짝 올라 소리를 질렀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밑이 빠졌는데 어떻게 물을 채운단 말이야. 한편 막내 덕수는 형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포기하고는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청했지요. 어차피 못 채울 거 기운 빼서 뭐하나. 아버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게 분명해.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옷은 땀과 물로 범벅이 되어 꼴이 말이 아니었고 천수의 손등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나와 텅 빈 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지요. 아버님,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숙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어찌 고이겠습니까? 저희를 놀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만수가 씩씩거리며 말하자 천수와 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박영감은 말없이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박영감의 눈에는 재산에 눈이 멀어 분노를 내뿜는 아들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비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독 옆에 섰지요. 너희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물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구나. 정녕 이 독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박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영감은 허리를 굽혀 텅 빈 독 내부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옹기 조각이 손끝에 닿자 그는 지나온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지는 해의 붉은 노을만이 삼형제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흘린 땀과 노력은 가상하다만 그것은 진정한 정답이 아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거라. 그때는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독을 채우는 법을 보여주마.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군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아들들이 부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영감의 깊은 한숨 소리가 공허하게 퍼져나갔지요. 그는 그곳에서 낡은 자루 하나를 꺼내 들고 마당 한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갔지요. 물을 깃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만 집안 그 누구도 아버지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밑빠진 독 앞에 서서 달빛을 머금은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덧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노부의 진심이 이 차가운 옹기독에 전해질 수 있을지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들들은 방 안에서 여전히 내일은 어떤 기행을 부려야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큰 양동이를 구해올 생각을 했고 천수는 더 단단한 풀을 만들 궁리를 했으며 덕수는 형들의 눈치를 보며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삼형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평행선을 그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박영감은 평소보다 일찍 아들들을 깨웠습니다. 간밤에 내린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삼형제는 귀찮은 듯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지요. 박영감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박영감의 손에는 작은 바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온화해 보였습니다. 아들들은 오늘이야말로 결판이 날 것이라 생각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를 주시했습니다. 박영감은 천천히 입을 열어 삼형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수야, 천수야, 덕수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란다. 박영감의 말에 삼형제의 눈이 다시금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이 보여준 행동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독에 붓는 대신 아들들을 데리고 마을 뒤편에 있는 커다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은 이른 아침에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뒤따라갔고 연못가에 도착하자 박영감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영감은 연못 물속에 잠겨있는 낡은 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통 역시 밑이 빠져있는 물건이었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겨있자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아라. 밑이 빠진 통이라도 깊은 물속에 잠겨 있으면 그 안은 절로 가득 차게 되는 법이다. 박영감의 말에 삼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가린 그들의 눈에는 그저 아버지가 부리는 기이한 요술처럼만 보였을 뿐입니다. 박영감은 다시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놓인 밑 빠진 독 앞에 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제 너희는 밖에서 물을 부어 채우려 했지만 오늘은 이 독 자체가 물속에 잠기게 할 방법을 찾아보거라. 이 말은 들은 만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댔습니다. 아버님, 이 큰 독을 무슨 수로 연못까지 옮긴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옮긴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박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들에게 각자 독 안에 들어가 앉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삼형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하나씩 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차가운 독 안에 몸을 구부리고 앉자 밖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지요. 독 위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고 어두운 옹기벽은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박영감은 독 안에 앉은 자식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너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밑이 빠져 물이 새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렴. 박영감의 목소리는 독 안에서 울려 퍼지며 삼형제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아들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그저 재산을 탐내며 큰 소리를 쳤지만 좁은 독 안에 갇히자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수는 자신이 동생들을 윽박지르던 순간을 떠올렸고 천수는 아버지를 속이려 했던 계산들을 떠올렸습니다. 덕수는 부모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이 편히 살 궁리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영감은 독 밖에서 자식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어둠 속에서 자식들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영감은 아들들을 독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은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그들을 사랑방으로 다시 불러들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앞에 두고 박영감은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너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함이었지 너희를 싸우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이 재산이 너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게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박영감의 엄중한 경고에 삼형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삼형제는 금세 아버지가 내린 숙제의 의미를 다시 곡해하기 시작했지요. 형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화합하는 척이라도 해야 재산을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천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일단 아버님 앞에서는 우애 깊은 형제인 척 연기를 하자꾸나. 재산만 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단판을 지으면 될 일이다. 막내 덕수도 형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의들의 비겁한 모의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박영감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었던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박영감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밝은 달이 떠올라 박영감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는 자식들을 교화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영감은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거는 아주 위험하고도 슬픈 도박이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3개의 밑빠진 독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그 독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너희가 정녕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내 이 늙은 몸이라도 던져 너희를 깨우치리라. 박영감의 비장한 각오가 밤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중대한 발표를 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삼형제는 드디어 유산이 상속되는 날이라 믿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삼형제 앞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애지중지 모아왔던 가문의 보물들과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만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으니 이 재산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차라리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 낫겠구나. 박영감의 손에 들린 횃불이 가마솥 아래 장작더미로 가까워졌습니다. 삼형제는 혼비백산하여 아버지를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박영감의 기세는 평소와 달리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삼형제는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뉘우침보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에 가까웠지요. 박영감은 횃불을 높이 쳐들고 아들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삼형제의 탐욕이 빚어낸 파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자 시뻘건 불꽃이 일렁이며 삼형제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타오를 준비를 하던 보물들과 문서들은 달빛보다 더 차가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만수는 당장이라도 가마솥으로 뛰어들 기세였고 천수는 머릿속으로 저 문서들이 타버렸을 때의 손실을 계산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버님, 제발 고정하세요. 저것들이 어떤 재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려 하십니까? 박영감은 자식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횃불을 더욱 가깝게 가져가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들이다만 너희가 이 재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를 핥히는 도구로만 쓴다면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저주다. 차라리 지금 다 태워 없애고 너희가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집안의 화근을 없애는 길이라 생각한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제야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만수가 먼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겠으니 제발 저 횃불을 꺼주십시오. 이어 천수와 덕수도 형을 따라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삼형제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영감은 한참 동안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횃불을 내렸습니다. 불꽃이 바닥에 흙을 태우며 꺼져가자 삼형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박영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가마솥에서 보물 보따리를 다시 꺼내 안방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를 불러 다시 자리에 앉혔지요. 오늘 너희가 흘린 눈물이 재산 때문인지 진정 나를 향한 죄송함 때문인지 나는 아직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박영감의 말에 삼형제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마을 밖으로 나가서 밑 빠진 독에 담아도 새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찾아오너라. 그것을 먼저 가져오는 이에게 이 집의 가업을 잊게 하고 모든 열쇠를 맡기겠다. 아들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담아도 새지 않는 것이라니 세상에 그런 물건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아버지가 정말로 재산을 불살라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삼형제는 각자의 짐을 챙겨 마을 밖으로 떠났습니다. 만수는 북쪽의 큰 시장으로 향했고 천수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님이 계신 산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덕수는 발길 닿는 대로 유랑하며 기이한 물건을 찾는 장사꾼들을 만나보기로 했지요. 첫째 만수는 자신이 가진 쌈짓돈을 털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단단한 보석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담아도 새지 않으려면 구멍보다 더 큰 보석이면 되겠지. 만수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석 상인들을 찾아가 주먹만 한 옥과 자수정을 사들였습니다. 빛깔이 영롱하고 무게감이 묵직한 보석들을 보며 만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이것들을 독에 가득 채우면 아버지가 만족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만수는 길을 가면서도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어요. 한편 둘째 천수는 산사에 도착해
노스님을 뵙고 길을 물었습니다. 스님, 밑 빠진 독에 담아도 새지 않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허허 웃으며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찾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라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되지. 천수는 노스님의 알쏭달쏭한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계산이 빠른 천수는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그것이 혹시 지혜나 덕망 같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는 절간에 머물며 옛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막내 덕수는 이름난 광대패와 장사꾼들을 따라다니며 기이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구멍난 곳을 막아주는 신비한 가루나 부적 같은 것을 찾으려 애썼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독을 채우는 결과니까 요령만 좋으면 될 거야. 덕수는 여전히 힘든 일은 피하고 쉬운 길만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파는 화려한 비단 천과 향료들을 보며 이것들을 독 안에 구겨 넣으면 물이 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삼형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몫이라는 탐욕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식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밑 빠진 독들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내었지요. 독들은 비어 있었지만 박영감의 정성 덕분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영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영감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노년에 고생이 많구먼. 밑 빠진 독에 정성을 들여 무엇하나. 하지만 박영감은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독을 돌보았습니다. 그에게 그 독들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구멍난 자식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약속한 보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각자 자신이 구한 보물을 들고 마을 어귀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공교롭게도 삼형제는 마을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만수는 묵직한 보석 보따리를 자랑스럽게 내보였고 천수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엄숙한 표정으로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화려한 비단과 향료가 든 상자를 메고 씩씩거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그런 돌덩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천수의 말에 만수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아, 마음이 밥을 먹여주느냐. 아버님은 이 집안의 기틀을 닦을 확실한 재물을 원하시는 거다. 삼형제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길가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을 비켜 지나갔지요. 그때 길 한쪽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가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삼형제 앞에 멈춰서서 가냘픈 목소리로 청했지요. 젊은이들, 내가 며칠째 끼니를 걸러 기운이 없네. 혹시 먹을 것이나 동전 한 푼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만수는 눈을 부라리며 노파를 밀쳐냈습니다. 어디서 거지 노파가 길을 막는 거야. 우리는 지금 중대한 일을 하러 가는 중이니 저리 비키게. 천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 하늘만 바라보았고 덕수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노파는 슬픈 눈으로 삼형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밑 빠진 독을 채우려 애쓰는 자들이 정작 자기 가슴의 구멍은 보지 못하는구나. 노파의 혼잣말을 들은 천수가 멈칫했지만 이내 재산에 대한 욕심이 그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형제는 노파를 뒤로하고 서둘러 박영감의 집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박영감이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가 내놓은 밑빠진 독 앞으로 달려가 자신들이 가져온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지요. 만수는 번쩍이는 보석들을 독에 가득 넣었습니다. 보석들은 독의 구멍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독안을 가득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 이것들이면 우리 집안을 평생 먹여 살리고도 남을 보배드립니다. 만수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천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독안에 자신이 가져온 귀한 경전과 글귀들을 넣었습니다. 아버님,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와 지혜뿐입니다. 이 가르침들로 집안의 가풍을 세우겠습니다. 천수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독안은 여전히 텅 비어 보였고 종이들은 바람에 날려 마당 구석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영감은 말없이 흩어지는 종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마지막으로 덕수가 화려한 비단으로 독의 구멍을 억지로 막고 그 안에 향료를 가득 부었습니다. 아버님, 향기로운 이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울 것입니다. 보기도 좋고 향도 좋으니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삼형제는 서로 자신이 가져온 것이 으뜸이라며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식들의 고성을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박영감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실망을 넘어선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져온 것들은 모두 귀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밑빠진 독을 채우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막지도 못했구나.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넣은 보석과 천수의 책, 덕수의 비단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말한 밑빠진 독에 담아도 새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심이었다. 아까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파를 기억하느냐. 박영감의 말에 삼형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노파는 내가 부탁하여 너희의 마음을 시험해 본 분이었다. 만약 너희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분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이 독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삼형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이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박영감은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재산이 결국 내 자식들을 이렇게 망쳐놓았구나. 이제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 박영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삼형제는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박영감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너희의 손에서 재물 냄새만 나는구나. 박영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삼형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싸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날 밤 박영감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짐을 꾸리는 소리와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삼형제는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박영감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영감은 등짐 하나만을 맨 채 초라한 행색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안의 모든 열쇠가 든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삼형제는 아버지가 어디론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열쇠 꾸러미를 마당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 열쇠들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다. 집도 땅도 금고 속의 보석도 모두 너희가 나누어 가져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박영감이 아닌 그냥 떠돌이 노인으로 살아가련다. 박영감의 말에 삼형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재산이 눈앞에 주어졌지만 정작 아버지가 곁을 떠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박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를 붙잡으려 뒤쫓아갔지만 박영감의 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에서 박영감의 뒷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삼형제는 안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 앞에는 주인을 잃은 거대한 저택과 산처럼 쌓인 곡식,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 밑 빠진 독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형제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춥고 쓸쓸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져 들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창밖으로는 소리 없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밑 빠진 도간으로 떨어져 구멍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소리가 삼형제의 귓가에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만수는 어둠 속에서 자문했습니다. 천수는 아버지가 던져준 열쇠 꾸러미를 만져보며 그것이 얼마나 차갑고 무거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덕수는 아버지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삼형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커다란 독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었기에 그동안 자신들이 물이 새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들은 밑 빠진 독처럼 세상의 차가운 풍파를 고스란히 맞게 된 것입니다. 삼형제는 밤새 각자의 방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형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이제 재산 배분 문제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다시 모셔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이 집은 그저 커다란 무덤과 다를 바 없다. 천수와 덕수도 형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노복들에게 가업을 맡기고 최소한의 여비만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삼형제의 본격적인 고난과 참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들은 길을 가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아버지를 대하듯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벗어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사랑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삼형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죄책감으로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험준한 고갯길을 넘다가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박영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요. 삼형제는 혼신을 다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 노인이 아버지가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 삼형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고갯길 위로 차가운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지요. 아버님, 아버님입니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박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길을 가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이름 모를 떠돌이 노인이었지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예전 같으면 본체만 채 지나쳤을 삼형제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수가 노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이분을 근처 마을로 옮겨야겠어요. 덕수도 군말 없이 자신의 보찜을 풀어 노인의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삼형제는 교대로 노인을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한때는 무거운 짐 하나 들기 싫어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노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모르고 걸었지요. 겨우 도착한 아랫마을 의원에서 노인을 치료하기 위해 삼형제는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겠소. 노인장은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것이니 며칠 푹 쉬면 기운을 차릴게요. 삼형제는 좁은 의원 방 한쪽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노인의 병고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실 때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노인은 삼형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산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네.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먼. 만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저희도 찾아야 할 분이 있어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삼형제의 사연을 듣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하였는가? 그렇다면 이 길로 계속 서쪽으로 가보게나. 거기에는 밑 빠진 독을 고치는 기술을 가진 기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 삼형제는 노인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을 모두 치료비로 써버린 탓에 그들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잠자리는 산속 동굴이나 허물어져 가는 사당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엄습할 때마다 예전의 성미가 나올 법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삼형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만수는 길가에 핀 산나무를 뜯어 동생들에게 먼저 건넸고 천수는 발을 절뚝이는 덕수를 부축하며 끝까지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한 큰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들어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삼형제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을 찾았지만 마을의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한가운데에서 한 부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지주인 최부자였는데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마을의 마지막 남은 수원을 독차지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애걸복걸했지만 최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논이 말라가는데 남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어디 있단 말이냐. 물을 얻고 싶거든 그에 합당한 대가를 가져오너라. 최부자의 냉혹한 태도는 과거의 삼형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삼형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요. 만수는 예전 같으면 자신도 저 부자처럼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수는 최부자의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을 유심히 관찰하며 마을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마을의 아이들이 목이 말라 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육포 조각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삼형제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뒤편 산자락에서 새로운 물길을 찾기 위해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볕 아래서 흙을 파헤치는 일은 고데기 짝이 없었지만 삼형제는 아버지가 일구었던 논밭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만수의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났고 천수의 등은 햇볕에 타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우리가 아버님께 드린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수의 격려에 동생들은 더욱 힘을 내어 땅을 팠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작업한 끝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달려나왔고 갈라진 논바닥으로 시원한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당황하며 삼형제를 쫓아내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삼형제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한 상태였지요. 마을 장로가 나섰습니다. 이 청년들은 우리 마을의 은인일세. 그대 같은 욕심쟁이가 이들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네. 최 부자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안채로 숨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삼형제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노잣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삼형제는 꼭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받고 돈은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돈은 가뭄으로 힘들었던 마을을 위해 써주십시오. 삼형제의 고결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길을 떠나는 삼형제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삼형제는 진정한 불안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에 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어 삼형제는 이제 험난한 계곡과 울창한 숲이 우거진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사방은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지요. 천수는 문득 길가에 놓인 낡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마음의 독이 비어야 진실이 담긴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밑 빠진 독이었구나. 욕심이라는 큰 구멍 때문에 아버님의 사랑을 담아두지 못했던 거야. 덕수의 말에 형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노숙을 하던 삼형제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박영감은 마당에 놓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물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독 안에 가득 차오르고 있었지요. 박영감은 환하게 웃으며 자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만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옆을 보니 천수와 덕수도 잠꼬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를 만나면 전할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를 헤치며 길을 가던 삼형제 앞에 기이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숲속 한복판에 수천 개의 독이 늘어서 있는 광경이었지요. 그 독들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독들 사이로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지요. 삼형제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떠돌이 노인이 말했던 기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삼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여 마치 삼형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밑 빠진 독을 고치러 왔느냐 아니면 채우러 왔느냐. 노인의 물음에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구멍난 마음을 고치고
그 안에 아버님의 진심을 채우러 왔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삼형제를 오두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두막 안은 소박했지만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매듭과 옹기 파편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지요. 노인은 삼형제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독은 언젠가 깨지거나 구멍이 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 무엇이 흘러나가는지를 아는 것이지. 너희가 그동안 흘려보낸 것은 무엇이더냐. 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은혜와 형제간의 우애를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오직 탐욕만을 도간에 남기려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삼형제에게 각각 작은 망치와 진흙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는 독들 중 너희의 마음을 닮은 것을 골라 오늘 밤 안으로 수리해 보아라. 단 흙으로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길 위에서 배운 것들로 메워야 하느니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형제는 수천 개의 독 사이를 헤매며 자신의 마음과 가장 닮은 독을 찾기 시작했지요. 만수는 금이 간 거칠고 투박한 독을 골랐고 천수는 겉은 매끄럽지만 밑이 휑하게 뚫린 독을 선택했습니다. 덕수는 작고 아담하지만 여기저기 이가 빠진 독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독 앞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보듬지 못한 미안함을 떠올리며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가 진흙을 독의 틈새에 바를 때마다 독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지요. 천수는 자신의 영악함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참회하며 정성스럽게 독을 닦아내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게으름을 반성하며 독 주변의 잡초를 뽑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삼형제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독을 만지자 밑바닥의 구멍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메워지지는 않았지요. 그때 삼형제는 깨달았습니다. 구멍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멍조차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독수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무거운 독을 들어주면 천수가 정교하게 흙을 바르고 덕수가 물을 가져와 표면을 매끄럽게 문질렀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세 개의 독은 비록 흉터는 남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인이 돌아와 삼형제의 결과물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밑빠진 독의 비밀을 알아냈구나. 보아라, 너희가 합심하여 만든 이 독들은 이제 물이 아니라 세상을 담을 준비가 되었느니라. 노인은 삼형제에게 산 너머 구름 속에 가려진 작은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너희가 그토록 찾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그를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이다. 삼형제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등성이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노인과 수많은 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푸른 숲만이 아침 안개 속에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했지만 삼형제의 손에는 여전히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망이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들은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마을을 향해 내딛는 삼형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삼형제의 앞날을 축복하듯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안개를 헤치고 노인이 가리킨 산 너머 구름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갔지요. 마침내 산등성이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기와집 하나 없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삼형제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삼형제는 마을 변두리 숲길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허름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삼형제는 오두막 앞에 서서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형제는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요. 잠시 후 낡은 수레의 땔감을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 박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으며 얼굴은 깊은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나무 뒤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천수와 덕수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지요. 부유하던 아버지가 자신들 때문에 이토록 고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베는 듯 아팠습니다. 박영감은 수레를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 바가지 역시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마당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그 화분들은 깨진 옹기 조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들꽃들을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구멍이 났어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구나. 내 자식들도 부디 이 꽃들처럼 마음의 향기를 피워야 할 텐데. 아버지의 혼잣말을 들은 삼형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 발치에 엎드리고 싶었지만 기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지요. 삼형제는 일단 마을의 빈터에 거처를 정하고 정체를 숨긴 채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삼형제의 비밀스러운 보훈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산길의 험한 돌덩이들을 치우고 길을 평평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도끼질하던 고목들을 미리 쓰러뜨려 놓기도 했지요. 박영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험하던 길이 오늘은 왜 이리 수월할까? 산신령님이 도우시는 모양이다. 박영감은 허허 웃으며 가벼워진 수레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천수는 아버지가 마을 장터에 내다 파는 땔감이 죗값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래 장터 상인들을 찾아가 자신의 비상금을 건네며 아버지가 가져오는 나무를 비싼 값에 사달라고 부탁했지요. 덕분에 박영감은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 나무가 이리도 좋은 대접을 받다니 꿈만 같구나. 이제 끼니 걱정은 덜었어. 박영감은 늘어난 수입으로 고기 한 점 사지 않고 마을의 더 가난한 노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막내 덕수는 아버지가 잠든 밤이면 몰래 오두막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벼락을 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덮고 자는 얇은 이불 대신 따뜻한 솜이불을 방문 앞에 몰래 두고 오기도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 깨끗해진 마당과 따뜻한 이불을 발견한 박영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늙은이에게 베푸는 정성이 대단하구나. 내 자식들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나누고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끼는 깊은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평온함이었지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금은보화보다 지금 아버지를 위해 흘리는 땀 한 방울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름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마을 뒷산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숲길 가장자리에 있는 박영감의 오두막은 고립되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오두막을 삼킬 듯이 밀려왔지요. 삼형제는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진흙탕에 빠지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갑니다. 만수가 목청껏 소리치며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붕은 비뚤어져 있었고 방 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당황하여 방 한구석에서 짐을 챙기려 애쓰고 있었지요. 만수는 단숨에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를 번쩍 업었습니다. 천수와 덕수는 무너져가는 석가래를 몸으로 지탱하며 아버지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지요.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삼형제는 서로의 팔꿈치를 꽉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거센 물살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안전한 고지대로 모신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 떨고 있던 박영감은 자신을 구한 청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예전의 탐욕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걱정만이 가득한 눈빛.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너희가 정녕 내 아들들이 맞느냐? 박영감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잦아들듯 들려왔습니다. 삼형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수가 아버님의 젖은 발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내며 통곡했습니다. 천수와 덕수 역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그 자리에 모인 네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의 해묵은 상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식들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고맙구나. 돌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밑 빠진 독이 이제야 온전한 물을 담았구나. 박영감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자식들을 되찾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임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무너진 오두막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삼형제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하며 그들이 마을 재건을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삼형제는 예전처럼 남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개며 무너진 마을을 복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만수는 무거운 목재를 어깨에 메고 부지런히 움직였고 천수는 마을의 수로를 다시 설계하여 홍수 피해를 막을 방도를 마련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에게 아들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듬직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예전 박영감의 집에서 일하던 노복 하나가 급한 전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예전 댁에 불이 났는데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르고 남은 재산을 모두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삼형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구어 놓은 이 마을의 평화와 아버님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수와 덕수도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은 자식들의 변화에 감격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재산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마을 사람들과 우리 집안의 도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 번은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삼형제는 이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가 떠나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며 직접 수확한 곡식과 나물들을 보따리에 싸주었습니다. 박영감과 삼형제는 이제 화려한 가마 대신 각자의 발로 땅을 딛고 고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전에 도망치듯 떠나온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삼형제의 눈에는 길가의 풀 한 폭이, 지나가는 바람 한 점도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며 만나는 가난한 나그네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보면 스스럼 없이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박영감은 그런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예전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삼엄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집 앞에는 낯선 무사들이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박영감이 떠난 틈을 타 인근의 탐욕스러운 관리가 재산을 몰수하려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비로소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형제가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의 탐욕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무사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기세는 예전의 철없는 장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수는 관리가 내세운 거짓 문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지요. 삼형제와 아버지는 이제 하나의 단단한 매듭이 되어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 고군분투하던 그때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들의 진실한 힘 앞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삼형제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 위대한 여정의 정점을 향해 내부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웅장한 기와집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무사들이 칼을 차고 줄을 서 있었고 마당 안쪽에서는 집안의 귀한 가구와 상자들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집을 비운 사이 주인이 없는 재산이라며 강제로 몰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 욕설을 퍼부었겠지만 지금의 만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먼저 안전한 곳에 모신 뒤 형제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저들이 탐내는 것은
우리 집의 재물뿐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와 아버님의 평생 노고를 짓밟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만수의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물음에 천수와 덕수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형제는 당당하게 대문을 밀고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사또는 죽은 줄만 알았던 박영감과 삼형제가 나타나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지요. 허허, 죽은 귀신이 돌아온 줄 알았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집은 관아에서 몰수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너희는 당장 물러나거라. 최사또의 엄포에도 삼형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수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지요. 그것은 천수가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중 만났던 노스님에게 받은 가르침과 마을 사람들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이었습니다. 사또 이 집의 재산은 아버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것이며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법도 없이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천수의 조목조목 짚는 말에 최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삼형제의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름마을에서 삼형제가 보여준 헌신과 변화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영감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지요. 박영감님 댁 식구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진정한 주인들이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최사또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를 부렸지요. 최사또는 비열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좋다, 정 그렇다면 예전 박영감이 자식들에게 냈다던 그 유명한 숙제를 내가 한번 내보겠다. 여기 마당에 놓인 밑 빠진 독 3개에 물을 가득 채워보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채운다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고 그렇지 못하면 이 집의 모든 권리는 내게 넘기는 것이다. 최사또는 불가능한 일을 시켜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천하의 장사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삼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감은 마당 구석에 앉아 묵묵히 자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수가 먼저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그는 물을 독에 붓는 대신 그 물로 아버님의 마른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희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박영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다음으로 천수가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독의 밑바닥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독 안에 물을 채우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 자루를 독 옆에 쌓아 올렸습니다. 사또 독을 채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마음입니다. 이 곡식들은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 모두의 것입니다. 천수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덕수가 나섰습니다. 덕수는 깨진 독의 구멍을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삼형제를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지요. 덕수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퍼지자 살벌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구멍난 가슴을 채우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그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삼형제가 보여준 것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심과 우애,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자비의 마음이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진심이 온 마당을 가득 채우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최사또는 그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물을 채우라고 했지 누가 이런 짓을 하라더냐. 하지만 이미 민심은 최사또를 완전히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마을 장로가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 보시오. 저 독들은 이미 가득 찼소.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한 마음들이 넘쳐 흐르고 있단 말이오. 당장 이 집에서 떠나지 않으면 관찰사 사또께 이 부당함을 고하겠소.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삼형제의 단단한 결속력 앞에 최 사또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무사들도 칼을 거두고 황급히 뒤를 따랐지요. 마당에 평화가 찾아오자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식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았습니다. 오냐, 내 아들들아. 너희가 드디어 밑 빠진 독을 채우는 법을 알아냈구나. 내 평생 소원이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며 보냈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이제야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 박영감의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마을의 험한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일에 앞장섰고 천수는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덕수는 마을의 잔치를 열어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고 웃음을 전해주었지요. 삼형제는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더 많이 베풀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영감은 평온한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장성하여 듬직해진 삼형제가 눈물을 참으며 손을 잡고 있었지요. 박영감은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자식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밑 빠진 독과 같단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을 부리면 평생 허덕이며 살게 되지. 하지만 그 구멍을 사랑과 나눔으로 메우려 한다면 너희의 삶은 늘 넘치도록 풍요로울 것이다. 박영감은 자식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해 보였지요. 삼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찾아와 박영감의 죽음을 애도했고 삼형제는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지혜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가신 뒤에도 변함없이 우애를 지키며 마을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로 살아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였던 세 개의 밑 빠진 독은 이제 꽃밭의 화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멍난 밑바닥으로는 여전히 물이 새어나갔지만 그 덕분에 화분의 꽃들은 뿌리가 썩지 않고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지요.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박영감과 삼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하게 막힌 독보다 조금 비어있고 새어나가더라도 그 흐름 속에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물이 독의 구멍을 타고 흘러내려 마당에 흙을 적셨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영감이 자식들에게 들려주던 따뜻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했고 삼형제가 함께 웃던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구멍을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삼형제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은 밑 빠진 독을 보며 더 이상 불가능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진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부모님의 깊은 사랑, 형제간의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 그것이야말로 밑이 빠져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어느 밤, 박영감의 옛집 마당에는 여전히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삼형제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독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 담아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의 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지혜의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고 우리네 가슴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